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죠.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뒤를 이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최상목 부총리 또한 직에서 물러나 국정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돌발 변수로 복잡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 오늘 정치가 중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5월 1일 바로 어제입니다. 정치권에 큰 이슈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심이 있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최상목 부총리까지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곽 기자가 이 상황 좀 자세하게 그 시간대에 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어제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빨리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초동에서 그러면 무죄 취지로 상고 기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했는데 예. 의외로 반전이었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덕수 대행의 기자회견 이 오후 4시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선고가 나오고 나서 한 30여 분 만에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라면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게 돌입을 하게 되자 최상목 부총리가 돌연 본인도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한덕수 대행의 뒤를 이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 순서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사실 표명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불과 이제 2시간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받으러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던 시각이 한참 투표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본인 입장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서 투표는 그대로 중단이 되고 말았고요. 그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이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성택 기자, 예. 이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를 제출을 했고 이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제 수리를 했단 말이거든요. 예. 자, 궁금한 것은 사퇴는 한 오후 4시경쯤에 한 전 대행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행의 권한이
오늘 어제에서 1일에서 2일로 넘어오는 자정 12시까지 유지되나요, 그게?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대행이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표를 수리해 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표를 예. 수리를 본인이 셀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재량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겠다라는 사의를 표한 시점이 오후 4시고 실제로 사인을 해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그 이후 시점이 되는 걸로 해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거 가지고서 뭐 불법이다 뭐 또는 뭐 합법 여부를 뭐 따져 물을 건 없네요. 그냥 유지가 됐고 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뭐 누가 뭐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해석이 좀 많습니다. 가국식 기자 잠깐만요. 네. 최상목 전 부총리를 탄핵한 거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심을 받은 거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사실 그냥 언뜻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파기환송을 한 건 대법원이고 회상목 부총리는 말 그대로 경제부총리인 상황이니까요. 탄핵 사유에도 그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전부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행 등에 대한 탄핵 소추한 카드를 계속 쥐고서 이 카드를 쓸지 말지 쓴다면 어느 타이밍에 쓰는 게 적절할지를 이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전에도 몇 번 타이밍이 있었지만 여러 뭐 역풍에 대한 우려라든가 좀 국정 안정이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강경파의 목소리보다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상황이었는데 이번 파기환송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확 크게 힘을 얻게 되면서 민주당의 일부 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최상목 대행이나 이제 전 대행이죠. 그러면 한덕수 전 대행이나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도 결국 모두 마찬가지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는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면서 네.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강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힘이 확 쏠리게 되면서 굉장히 급행 물살을 타고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조희대 전 대법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른바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원 합의 부채로 이제 또 돌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전 전례하고는 다르게 빠르게 이걸 진행한 것도 그렇고 통상적인 절차에 위배해서 좀 이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결론이 민주당이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애초부터 대선에 개입을 하려는 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법부가 나선 것이다. 사법부가 이 원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그리고 그 직전에 탄핵 표결 직전에 사퇴. 그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현장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좀 무감각해져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국은 그 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 같고 이 불확실성을 대단히 높여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33일 정도 32일인가요?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에 대한 그 초점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선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의 지금 이재명 상고심 그 판결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도 초점이 가지 않겠는가. 이 최대 행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거나 또는 우리 곽우신 기자 설명대로 이제 보복성, 이제 분풀이성 또는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의 그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거나 또는 주목을 받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과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파장을 계속 가져올 것인가가 좀 더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동수 대표는요? 네, 저도 뭐 일단 어제 일로 인해서 판이 크게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렸다는 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자와 이 민주당의 승리가 뭐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번 판결 이후로 조금 이제 여론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고 보수 인사도 영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번에 위기가 생기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강경한 목소리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이게 좀 중도층 민심에도 좀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을 선고일로 정했고 그 선고 내용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이동수 대표는 예상했습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는 예상을 못했던 게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이제 유죄를 또 내렸었고 2심은 무죄라고 이제 또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법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1심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심처럼 좀 무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정을 뭐 내린다면은 또 1심보다는 약한 수준의 유죄 취지로 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평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대법원에서 뭐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그날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걸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좀 뭔가 이재명 후보자가 사법 리스크나 이런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이걸 빨리 털어주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유죄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 못했죠. 뭐 법리적인 사안이고 아마 정치적 흐름 속에서 대부분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되겠지만 적어도 대선까지 가는 길목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이제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5월 1일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모르고 과연 이날을 택일했을까라고 하는 거고 예. 벌써 지금 어제 오늘 일정이 바로 또 진행되고 있고 5월 15일 날 고법에 무슨 기일이 정해졌다고 오늘 보도가 있던데 그걸 보면 계속 이 변수로서 남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대선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끝나지 걸로 보는 사람은 또 많지 않긴 하지만 대법이 이번에 어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한 경우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상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면에서 대법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는 이에 따른 다양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부담 또는 파장을 전혀 모르고 이런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서는 대법원조차도 이제는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스스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든 결국은 이제 역할자가 돼버린 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박명 교수께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 플레이어로 인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식으로 했어도 아마 그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겁니다.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안 하는 쪽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좀 더 가벼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반대 선택을 지금 한 거고 그 이후의 절차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 나름의 어떤 이게 민주당 쪽의 시각과 상당히 좀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오해나 의심의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 그 사법 체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한다고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던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대부분은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입니다. 사실상 1심의 유죄, 2심의 무죄 중에서 1심의 유죄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죠?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두 가지 발언. 하나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은 골프 쳤냐 이 부분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국토로부터 협박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당시 발언들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일단 이 골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원심 그러니까 2심이 판단한 것처럼 다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었으니까라고 지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여러 명이 나와 있는 사진을 4명만 나온 걸 이제 소위 크롭을 잘라가지고 쓴 거를 조작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일단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협박과 관련해서도 이게 또 그러니까 협박이 실제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협박으로 느꼈다면 협박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이라든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뭐 이런 협박 등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2심이 잘못 해석한 거다. 이건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승택 기자, 여하튼 예.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네요.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뭐 발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그 시한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직격을 했고요. 이낙연 이제 상임고문도 어제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두 사람으로서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거대한 그 경쟁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악재, 이재명 후보의 악재를 파고들면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공세를 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동수 대표 아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박명호 교수께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플레이어로서의 움직임을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아예 대선 이후로 선고일을 넘기는 게 맞았을까요? 어떤 게 나았을까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대법원은 좀 법리에 따라서 그냥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작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사건인 거잖아요. 2022년 9월 달에 처음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33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심에선 6개월, 2심과 3심에선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이제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우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약에 이 어제의 선고가 상고 기각 무죄가 나왔으면은 전혀 또 입장 자체가 또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뭐 이런 또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선고는 합리적이고 또 옳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뭐 박명호 교수께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쪽 정치적 진영에서는 공격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든 사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과정이 중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에서 따르는 뭐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속도들을 지키면서 했다면은 그것이 설사 뭐 대선 직전이 됐든 뭐 대선 직후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를 지켰다면 정치적으로 공격한 쪽이 오히려 왜 사법부를 흔드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하면서 굳이 이런 결론을 낼 거였나? 그러니까 과정에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결론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대법원이 이렇게 성급하게 나서면서 특히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과
그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대법관 사이에 이 판결이 엇갈렸던 것들 그리고 소수 의견의 상당한 길이와 논리 구조 같은 것들이 또 막 지금 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시는 뭐 이런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성태 기자 방금 전에 예. 강국승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야 또는 이념. 근데 이번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위법 사실이 맞다가 10명. 그다음에 위법이 아니다 무죄가 맞다라는 의견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고 찬성 의견 그리고 소수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념이 더 앞서는 기준이 된 겁니까? 아니면 법리가 앞서야 되는데 이념으로 앞선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근데 뭐 내심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우선 그 헌법재판소랑 달리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다 이제 추천을 하고요. 뭐 이제 네. 각 정파,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보다는 기존에는 그 정치색, 그 편향이라기보다는 편차가 그나마 좀 적은 편이었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지만 어제 나온 판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석을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수 의견,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대법관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를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판단한 반대 의견을 알리바이를 남기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전체 판결문이 어제 85쪽이라고 하거든요. 85쪽 중에서 절반이 넘는 48페이지가 이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제 그 중에서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맞고요. 이 중에서 특히 5명은 별도로 보충 의견까지 넣어가지고 예.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가 그렇다고 허투루 사건을 본 게 아니라 꼼꼼히 사건을 봤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수 의견에 힘을 실어줬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관상 임명한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갈렸다. 이런 해석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박 교수님 이게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이리저리 재판관들을 다 분류를 하고 지금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을 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법부의 정치화인 겁니까? 정치가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법의 정치화가 이제 어떤 의미로든지 완성된 상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 사법부라고 해서 정치적인 그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일종의 법치주의의 최종 심판자로서의 권위와 중립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전제는 가능한 최소 개입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게 어떤 후보에 그것도 지금 당선권에 가장 근접해 가 있는 후보의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의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법리의 논리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 이성택 기자 설명한 대로 10대 2로 또 분명히 또 구별이 돼 버렸고 이것이 또 누구 때 임명됐느냐라는 걸로 확연히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동수 대표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법부에 뭐 헌법재판소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법부의 정치합니까? 아니면
정치가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까? 전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큰 충돌을 이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법이 법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재판관이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180도 다른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준다면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이 사법 체계를 나중에 믿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념에 상관없이 그래도 양쪽에서 두루 이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했었는데 최근엔 점점 이런 갈등이 더 격화하면서 이제 결국에 또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만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됩니다. 참 정치가 찢어진 곳을 꼬매줘도 뭐할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구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SNS에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대선 레이스 완주를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를 향했죠. 대선 일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후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전혀 이번 선거와는 실제로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 물론 이번 이슈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지표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감지되는 그 여론 중에 하나는 이번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오늘 메시지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을 경로당에서 들었는데 아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들의 주된 톤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근접한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비판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좀 일종의 막아달라면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다만 뉘앙스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결국 돌려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계속 높은 지지율로 저를 지지를 해주시고 투표장에 나와서 압도적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실제로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의도했던 혹은 바라고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타격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결집이라고 하는 또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성택 기자. 예. 5월 1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4월 30일까지는 참 여러모로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향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예. 윤여준 또 근호을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더 지평을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선거 직전만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라는 그런 캠프 분위기였는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선거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죠. 특히 이제 원로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언론에서 이번 그 어제 대법원 선고 이후에 좀 주목했던 분들은 우선 그 보수 책사라고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예.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지금 민주당 선대에서 맡고 있고요. 또 이제 MB 정부에서 법제처장 지내셨고 상당히 보수색이 있는 이낙연 전 법제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현재 이제 그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상당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별도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전해졌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공개 회의에서 상당히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들이 어제와 같은 퇴행적이고 예. 헌정사의 시계바늘을 30년, 40년대로 돌려놓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뭐 이제 보수 인사는 아니지만 그 강금실 중앙선거대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법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봐서 일단 표면상으로 균열은 없어 보입니다. 단일 대우는 아직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캠프가 크다 보니까 물밑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접촉해본 캠프 실무진들 중에서는 우리 지금 컨셉들이 이제 그 통합과 이제 그 중도까지 나아가는 그 중도 보수까지 나아가는 행보였는데 만약 우리가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탄핵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그 헌법 84조의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한 법안 같은 경우는 오늘 법사위에다가 소위에다 상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과연 속도를 냈을 때 이게 우리가 그 말하는 컨셉 통합과 중도 지향이라는 컨셉과 과연 맞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물밑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가구신 기자 이야기 듣고 이제 이동수 대표, 박명호 교수님한테 갈 텐데 지금 파기환송심이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15일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15일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2주 정도 있다가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은 대선 후보직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첫 계실 수 있는데 재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를 다시 대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고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어쨌든 대선 선거일까지는 이거를 미룰 수 있을 만한 법적인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예. 방어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2주 안에 선거가 나올지 그리고 2주 안에 선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피선거권 박탈력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쨌든 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선 투표 심리에 중도층에게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거 이 참여 자체를 박탈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헌법 84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네. 민주당은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민심에 또 표심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이 사실 이 대법원 판결 그 자체보다 이거를 대응하는 민주당의 방식이 중도층에 영향을 더 크게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외부적으로 어떤 강한 충격이 있을 때 더욱더 이제 뭐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결집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었고 대표적인 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검수완박 전국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아까 이성택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인물적인 측면에서도 이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어제 이제 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다시 또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이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말씀하셨던 이 개정안 형사소추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예.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좀 그 현안 자체보다 중도층에게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런 일련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대선에 미치는 이 영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계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전망하면서 호사가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최악의 경우 대선 한 해에 2번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했는데 결국 헌법 84조의 그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 헌법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규정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오늘 민주당의 대응은 좀 감정적이지 않는가. 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돌출성 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곧 이성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어찌되었든 대선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완결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선거법 재판 하나만 갖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아직 몇 개가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공이 넘어갈 가능성은 높고 또 양 기관 간의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고 할까요? 견해차라고 할까요? 이런 가능성까지도 있는 걸 보간다고 한다면 이게 이번에 대선 전에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과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뭐 나온 걸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강경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하더라도. 따라서 이번 주말 전후에 여론의 향방이 상당히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또 연휴에 이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따라서 다음 주 후반 부분에 여론의 향배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또 첫 그 재판 기일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이게 또 이것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고 관례가 또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보면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누구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유죄 취지의 파기 이 환송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고 오는 15일 첫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성택 기자,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왜 지금 헌법 84조가 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헌법 84조를 정확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소출하는 단어가 헌법 이외의 기타 법률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출하는 게 기소만 얘기하는지 이후에 기소 이후에 진행되는 형사 재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된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 대장동이나 이제 그 대북송금 사건 이렇게 4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부는 고등법원에 있고 일부는 1심 법원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게 소추가 재판이 해당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판결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은 그냥 가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법원은 안 하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 예를 들어서 내지는 뭐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은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구신 기자. 네.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이 파기환송심이 15일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고 언제쯤 그럼 최종 선고 결과 나오나요? 사실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보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다고 해도 보통 2-3달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 이미 일반적인 경우를 안 지키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라는 거는 대선 전에 어쨌든 깔끔하게 이걸 정리하라라는 무언의 지시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고법에서 이걸 따른다고 하게 되면은 원래 2-3달 걸리는 과정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빨리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2주 안에 바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걸 실제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서울고법에서도 일단 기존에 무죄 판결을 했던 재판부는 이제 제외를 하고 다른 예. 재판부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심 원래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가 아니라 이번에 7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언제쯤 이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정확하게 이거나 알 수가 없고 곽 기자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6월 3일 투표일까지는 이 선고 결과가 고등법원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맞긴 합니다. 6월 3일 전에 나오기는 좀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양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쟁점도 정리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고법이 그걸 따를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많은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2부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한덕수 후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퇴 담화문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출마를 한 겁니까? 글쎄요.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발표하는 거를 쭉 봤는데 나름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에 이제 할 역할들을 제시할 때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총리 때는 안 하고 대통령 돼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예. 총리라서 못했고 대통령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논리가 전개가 되던데 굳이 뭐 공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보면 3년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가장 일치하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3년만 하시겠다는 말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출마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해 갖고 과연 이게 정치적 파괴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나름 고심한 흔적과 여러 가지 이제 새 규합의 모습을 보이기는 있지만 이것 또한 사실 그 전에 없었던 일인데다가 저는 근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의 경우에는 탄핵 정권의 2인자 총리가 출마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라는 것과 이 설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가는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네. 한덕수 후보가 왜 출마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출마하시는지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굉장히 좀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뭐 당권이나 이런 걸 겨냥해서 이제 뭐 출마를 하고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출마를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출마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제 이제 대법 판결 나오고 이러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강우진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퇴 담화문 그리고 출마 선언문을 볼 때 어떤 명분을 걸고 출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오늘 공개적으로 미리 준비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탄핵이나 개헌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워낙 지금 한국이 분열돼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선 좌우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3년만 하겠다. 어떻게?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특위를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개헌을 통해가지고 총선 대선 3년 후에 딱 치러서 동시에 치르고 본인 내려오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을 발표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명분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민주당 진영과 국민의힘 진영이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중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몸담았지만 이전에 참여정부 이력도 있고 또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 본인이 개헌 의제를 갖고 조금 미래로 나아가 보겠다, 수습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로 조금 풀이가 되긴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성택 기자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마 선언 후에 종로구 쪽방촌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죠. 예.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을 내 공약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고 바로 광주 이제 5.18 민주묘지 참배를 갔는데 반발에 부딪혀서 참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종로구 쪽방촌 오세훈 시장 만남 또 광주 5.18 민주묘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약자와의 동행,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굉장히 강한
여권 내에 상당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불출마를 하면서 그 표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 향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손을 잡으면서 내가 대세 주자다, 내가 대세 후보다라는 걸 한번 좀 과시하는 한편 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져갔던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하고는 사실 거리는 좀 먼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법치를 세우겠다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흡수하려는 뭐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5.18 민주묘지 방문하면서 오늘 그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막혀서 직접 참배를 하지 못했지만 참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이거는 일부러 막힐 거를 예상을 하고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 간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내가 호남 사람이고 우리는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 이동수 대표 박명 교수님과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자 지금 이게 전면에 내건 것이 임기 단축 7공화국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빅텐트 플랫폼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자 이 개헌 주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그 빅텐트 플랫폼의 뭐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자의 대비되는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뭐 4년 중임제 개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본인이 거의 뭐 당선에 좀 가까운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제 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실의 어떤 예산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반대로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헌을 함으로써 내가 3년만 하고 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개헌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경 이미지에 대비되는 그 온건한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기 위한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 교수께서는 예. 후보죠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3년 개헌을 내세울 수밖에 없죠. 예. 당신의 이제 연령 상황도 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만 따로 떼어먹고 보면 상당히 적절한 전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자임했다고 보는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의 파괴력으로 이어지던가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디딤돌로 한 이른바 빅텐트로까지 형성이 돼서 반명 비명 대동단결해갖고 이재명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개헌 플러스 3년 임기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이번에 되는 사람은 다음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정책 약속과 어떤 희생과 헌신의 모습 거기엔 결국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한덕수 후보도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도 아마 내일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출당시킬 거냐, 제명할 거냐,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 사이 어딘가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선이 목적이냐, 대선 이후가 목적이냐에 대한 그 해석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양 후보는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저는 그리고 이제 3년만 하겠다라는 공약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 다른 주자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적 지지가 아주 높아가지고 한덕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친윤 이제 의원들 일부와 그리고 이제 지지층이 밀어서 거의 뭐 낙하산 내리꽂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이제 좀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 들여갖고 경선 기껏 치러놨는데 이제 갑자기 한덕수 후보자랑 단일화해라 이러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본인이 나는 3년만 하겠다 이러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5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3년이 나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좀 이분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단일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이하게 가져가기 위한 또 제안일 수도 있다.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강조하는 자신의 장점으로 경제 또 외교 통상 전문가다. 그리고 미국을 잘 안다. 누구와도 영어로 유창하게 통화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 트럼프 뭐 이른바 프레임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박 교수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아닌지요? 그래서 경력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고 적합한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뭐 트럼프 정권 이후에 좀 더 부각되긴 했지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통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 내내에서도 항상 위기였고 문제였던 거고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만은 뭐 전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경력과 그런 그 기대에 대한 부분하고는 지금 이번 그 대선 국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2차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 한덕수 후보의 등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함의가 좀 더 초점이 되는 거지. 그분이 50년 공직 경력이 대통령 후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좀 뭐랄까 좀 비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죠? 출마 선언문에서도 경제 통상 부분을 상당히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제 대통령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무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 출마 이번에 선언 메시지만 보면 제 주변에는 그래도 호평들이 좀 많더라고요. 메시지 굉장히 깔끔하게 썼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 뭐 개헌 플러스 이제 말씀하신 경제 이슈 위주로 굉장히 간결하게 써서 이제 좀 본인의 인생도 잘 녹아 들어가게 잘 썼다 이런 표현이 잘 썼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도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분의 어떤 메시지나 공약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유권자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한 달 동안의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로 D-하루입니다. 내일이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국식 기자. 네.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당내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 동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엎치락뒤치락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추격세가 이걸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판가름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네, 한동훈. 죄송합니다. 한동훈 후보. 네. 자꾸 이게 많이 헷갈려요. 네.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내 지지 세력은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친한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쪽이 압도적인 게 맞고 이미 뭐 나경원 후보라든가 지지사원도 했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친윤계 의원들도 모두 이제 김문수 후보에 줄을 대고 있죠. 그러나 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또 김문수 후보에게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팬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원 50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국민조사 50을 섞는다고 했을 때 이 흐름과 추세가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강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내가 강한 후보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단일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차별화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얼마나 먹힐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승택 기자가 좀 취재를 한 바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손편지를 썼네요. 예,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임자라 이전 투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강한 모습. 이 모습이 상당히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막판 추격세에 이 부실을 붙이게 되는 걸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전 투구 내가 개싸움을 할 적임자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동원했던 거는 당원들이 바라는 어떤 그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눌러줄 누군가를 그 찾고 싶어하는 보수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모두 좀 점잖은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 위에서 자신의 그 선명성을 좀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됐고요. 예.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선은 그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한번 붙어보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와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전투력 아까 말했던 그 개싸움 같은 그 전투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계엄을 직접 막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후보냐라는 그 판단을 당원들이 어느 쪽으로 할지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영남권인데 영남권은 이제 그 영남권에서 상당히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당원 투표에서 가지고 있는 당원 숫자가 가장 많죠. 당원 숫자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데 예.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그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책임당원 숫자가 특히 영남에 많기 때문에 영남에서 굉장히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프레임을 얼마나 잘 극복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문수 후보에 갖는 기대가 얼마나 클지 이런 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쟁점 중에 하나가 그 홍준표 이제 그 탈락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도식적으로 보기에는 홍준표와 저기 김문수 후보요? 김문수는 반탄 후보기 때문에 네. 그 표가 글로 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랑 다르게 2030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표심의 절반 정도를 2030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강했는데 이 2030이 과연 도식적으로 반탄이냐 찬탄이냐에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전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답은 박명호 교수 또 이동수 대표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 하나의 변수라면 뭐가 될까요? 뭐 결국은 그 여론조사에 응한 또는 응할 그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예, 드는데요. 어떻게 기준일까요? 현재를 보고 투표할 거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거냐의 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미래는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에게 좀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와 짧은 앞의 미래를 보는 그 사람과 또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예. 그 드러난 의원들의 그 뭐 숫자라든가 또는 강도라든가 뭐 경력 등을 보면 뭐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하죠. 근데 이게 예전처럼 당협위원장 또는 그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과연 그 현장의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까지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또 불과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당대회 때 그 한동훈 돌풍이 있었던 것과 또 3, 4년 전에 그 이준석 등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황하셨. 따라서 제가 당황을 했네요. 예. 저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동수 대표 예, 말씀하시고 그 박명호 교수님 이어가시죠. 저는 이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출마 선언한 게 또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어떤 좀 의사를 좀 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보면은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한덕수 후보자와 좀 유연하게 좀 내가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깨름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되면은 본인이 또 당무 우선권을 갖는데 만약에 좀 판 안 좋으면은 단일화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심은 여론조사는 모르겠지만 당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문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휴대전화에서 나온 소리 때문에 방송이 차질이 빚어졌는데 죄송한 말씀 전달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대결에 사람들이 어디다 더 우선을 두느냐고 간 거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당원들의 선택이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을 통해서 듣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이 역선택 방지가 들어간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대체로 여태까지의 기존 조사들을 보면 당원이나 또는 지지층에서의 그 어떤 여론의 흐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 쪽에 좀 더 그 우세한 쪽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또 현재 그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전망을 또 예측을 전제로 해서 박명호 교수님은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우세한 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면 내일
오후 한 3시경쯤에 발표가 되나요? 네, 2시부터 전당대회 시작이 네, 2시부터니까 대략 한 3시에 가까운 시간에 발표가 될 텐데 자 나머지 세 분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측이니까요. 자 가구신 기자는요. 짧게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6대4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추격을 완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프레임 자체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수 당원들은 한덕수 대행과 누가 더 단일을 잘할 것이냐 이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처음엔 따라가는 전략을 쓰다가 아예 지금 거리를 두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걸 해낼 거야라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또 얼마나 먹힐지가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워낙 지금 이 당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쪼그라드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사태 겪고 계엄 겪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수도권 표심들을 많이 좀 떠나 당을 이탈한 상태에 있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한 보수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심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김문수 후보 쪽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다만 진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6대4라고 여지를 남겨놓고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자가 네, 압도적이라는 현장 말씀이죠. 분위기는 진짜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팬덤 분위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이성택 기자는요. 이거 이제 다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뭐 이제 옆에 팀 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기세라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기 전만 해도 당대표직에 쫓겨났을 때만 해도 한동훈 후보는 한 몇 년 동안은 재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나와보기만 해. 나오면 컷오프 시켜버릴 거야라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컷오프 되지 않고 올라오더니 결국엔 이제 그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기세라는 게 있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어떤 그 젊은 패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지지층들 다시 한번 눈을 씻고서 저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한번 붙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혼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도 저도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자라고 김문수 말씀드리긴 말했죠. 했는데 네. 사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4강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해서 저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틀립니다. 자, 이성택 기자, 예. 일단 이제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기호 2번을 어떻게든 단일 후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완료돼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 내일 5월 3일로부터 11일까지 어떻게 단일화 일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내일 결정이 나오면은 가장 이제 이제 가장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당장 내일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당장 내일 밤에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일 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4일, 5일 정도 해가지고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짜기 시작해서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는 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한 샘플을 미리 안심번호를 받아놓는다든가 여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11일 이전에 하려고 그럴 것 같고요. 이제 11일이 마지노선이긴 한데 그 전에 7일 정도까지 당겨서 단일화를 마무리 짓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왜일까요? 이제 그 11일이라는 마지노선은 그 기호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려면은 11일까지 해야 되고 그 이전에도 이제 공보물이나 차량 유세 차량에다가 이제 사진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7일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은 7일 이후에 되면은 물론 할 수는 있긴 한데 돈이 굉장히 많이 다시 있었던 거를 싹 지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7일이라고 하고요. 만에 하나 11일 넘어간다고 해도 그 판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고 기호 2번은 포기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단일화해서 나오는 것도 뭐 재외국민 투표나 사전 투표일 이전까지만 합치면은 뭐 물리적으로 안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구신 기자. 네. 지금 내일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냐에 따라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 덜 적극적일 수도 있다. 좀 미묘한 온도차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당 밖에 있는 안철수와 당 안에 있는 오세훈 중에 누구로 단일화를 할 거냐고 했을 때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에 있었던 다수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쪽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중심 잡고 가면서 오세훈 쪽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밀고 있는 여러 인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한덕수 후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덕수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 하러 왔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선으로 한 의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교집합이 상당하고 당 안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얼굴로 나가고 뭔가 계엄 여파라는 거 오히려 좀 씻기 위해서는 당 밖에 그래도 무소속으로 있었던 한덕수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열려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일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콩클라베 방식이라든가 뭐 원샷으로 한다든가 이런 좀 뭔가 이 절차 과정에서 조금 더 잘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한동훈 후보 쪽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배현진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박정환 의원도 그렇고 친한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것 때문에 한덕수 후보 출마 명분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건 적절하지 않아. 단일화 논의는 하겠지만 주도권은 무조건 우리가 갖고 갈 거야.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당 밖에 세가야가 한덕수 후보가 꿇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 쪽이 유리한 판 조건을 걸고 단일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압박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도 막판 세결집을 위해서 조금 단일화에는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고 있는데 일단 단일화라는 것이 삿바 싸움이 너무 심하면 또 불협화음이 또 시너지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단일화 과정에서의 삿바 싸움 또 좀 더 순조롭게 하는 것.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근데 시간 1분 정도 됩니다. 네, 두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의외성이거든요. 결과를 알 수 없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흥행의 요소일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임팩트를 과연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반명, 비명, 빅텐트라고 한다고 치면 결국 그 다음 단계 이제 이준석 의원의 참여 여부가 결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난간에서부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두 번째까지 가서 그 원하는 대로 그런 반명, 비명, 빅텐트를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수 대표 짧게 뭐 한 20초 정도. 네. 제 생각에도 이제 그 단일화 이후에 또 이제 이준석 후보와 어떻게 이제 손을 잡을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힘이랑 손 안 잡는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3파전이 됐을 땐 결국에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향후에 이제 또 보수 진영이 어떻게 뭉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